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C-47 스카이트레인의 스펙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딱 적당한 스펙에 10,000대 이상의 생산량 깡패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만들어낸 기체죠. 2차 대전 동부전선에서 독일군, 그리고 베트남 디엔비엔프에서 프랑스군은 항공보급을 믿고 있다가 전멸하여버렸지만, 한국전에서 말도 안 되는 중공군에 포기당한 미 해병은 항공보급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살아납니다. 전쟁에서 미군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강력한 전투력을 광고하지만, 그 힘의 기반은 크래커까지 나오는 깡통을 하늘에서 흩뿌려주는 보급 능력이죠. 그리고 2차 대전, 그 보급의 중심에 C-47이 있었습니다. C-47은 전쟁 내내 활용됐지만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활약은 대규모 공수작전입니다. 2차 대전 연합군의 모든 공수작전에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마켓가든 작전에서는 다른 항공기에 비해 그 역할이 주연으로 인정받아도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 연합군의 공수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됩니다. 원래부터가 여객기였던지라 병력 수송에 특화되었고, 32명이라는 부족한 수송력은 800대가 넘는 C-47을 긁어 모아서 사용함으로써 13,000명 이상의 공수병력을 노르망디에 투입합니다. 직접 점프가 가능한 병력뿐만 아니라 투하가 불가능한 차량과 야포를 수송하기 위해 CG-4A 같은 글라이더 견인용으로도 사용되어 실제 전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작전의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단급 이상의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기동이나 사격보다는 병력들의 수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죠. 주요 병력을 정확한 위치에 투하하고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항공 보급을 수행하는 C-47은 지상전 전부터 지상전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활약한 보이지 않는 조연인 셈이죠. 미군의 수송작전이 유럽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주 전장이 유럽이었던 만큼 유럽이 주목받고 있지만, 태평양에서 치고받을 때 제2전선인 중국에서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한 미군의 중국 지원은 병력보다는 물자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해상 및 육상은 일본군의 점령으로 모두 차단되죠.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당군이었지만 일본군에게 제2전선을 유지하고 전쟁 물자 수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연합군에게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했고, 이런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영미는 항공수송로를 개척합니다. 인도 동부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험난한 길로 당시 운항 고도가 제한적인 프롭기에게는 매우 위험한 항로였습니다. 2차 대전의 밀리터리 카툰 버마 벤시에 잘 언급돼 있죠. 이 항로에서 미군은 수송기 468기 그리고 1600명의 인원을 상실하지만 무려 74만 톤이라는 무지막지한 군용 물자를 중국으로 수송합니다. 이 수송작전을 통해 전달된 군수 물자는 중국군이 일본군에 대항해 전투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죠. 물론 이 물자가 2차 대전 이후 부패한 국민당군에 의해 모택동의 공산군에게 넘어가서 중국이 공산화되는 분쟁에서 공산군의 전력의 일부로 사용되게 되지만 말이죠. 이 수송작전에서 C-47은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유럽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의 제2전선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낸 수송기는 우방국에 공여됩니다. 급격한 공수작전의 필요가 없어졌음에 더해서 2차 대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항공기술은 C-47을 바로 구식으로 만들어버렸고, C-123 다음에 나타난 중거리 수송기의 결정판 C-130은 10배에 가까운 수송 중량, 긴 항속거리를 통해 C-47 군용기에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탑재량이나 항속거리에서 C-130에 워낙 밀리긴 하지만 신뢰성이 높은 기체인 C-47은 대공 능력이 거의 없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상대로 지상 근접 지원기로 투입됩니다. 바로 AC-47 건쉽의 시작이죠. 제공권이 완벽하게 장악된 미군만이 사용 가능한 기체이며, 미군은 항공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며 목표를 타격하는 기체만큼이나 보병의 전투지역 상공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근접 지원을 하는 항공기의 효용을 인지하게 됩니다.
퇴물로 인식되던 C-47 대신 크고 많은 수송 능력을 자랑하는 C-130으로 건십의 임무가 이전되면서 이 임무에서도 C-130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신뢰성과 정비성, 운영 경제성이 높은 AC-47은 AC-130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남베트남 라오스 공군에게 게릴라 소탕 작전에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콜롬비아군은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데요. 넓은 지역에 숨어있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을 많이 고용한다 해도 대공무기는 언감생심이니까요. 그런데 운영 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마약 카르텔이 미친 척하고 스팅거 몇 발 들어오면,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중국제 대공미사일 몇 발만 들어오면 바로 끔살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 말한 세계대전 이후의 군축 그리고 급격하게 발전된 항공기술은 전선에서 C-47을 빠르게 밀어냅니다. 하지만 워낙 잘 만든 기체인지라 아직도 영화 곳곳에는 보이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다 떨어져가는 쌍발 항공기가 영화에 등장한다면 이건 C-47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화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을 홀대하는 구단주가 미국 원정 경기에 싸구려의 항공기를 제공하는 씬이 등장합니다. 엄청 구리고 불편하지만 비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죠. 물론 전투기체가 아니라 DC-3로 등장하죠.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 D-Day 시야에서 다수의 C-47이 이륙하는 장면은 장관입니다. 이후 연합군 최고의 삽질 중의 하나인 마켓가든 전투에서도 미군이 대량 투입되는 시점에서 등장하죠. 마켓가든을 그린 영화 머나먼 다리에서 무지막지한 숫자가 보입니다. 1977년에 만들어진 그 영화는 CG도 못 썼을 텐데 원체 만들어진 물량이 많은 기체이다 보니 화면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작된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도 등장합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운영하는 기체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생산이 종료된 지 50년이 넘어가는 기체가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계적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 도상국에서 싸구려 기체가 날아다닌다면 일단 C-47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2차 대전의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무기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M1 게런드, 원자탄, 무트집, 바주카. 원자탄 이외에는 대부분 미국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무기죠.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살상용 장비 중에 유일하다시피 하게 C-47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한 무기에 포함됩니다. 아마도 전선의 병력 배치와 보급 같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령관에게는 급한 상황에서 빠른 배치와 보급을 수행한 C-47이 어쩌면 가장 고마운 존재로 각인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